인간이 물고기 후예다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동물의 진화의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수천 년 전에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과연 우리 선조들도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법물리 채널에서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학은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인류가 손에 든 지도 중에 그나마 가장 최선의 지도다. 우리의 지식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함을 끌어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가만히 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과연 우리 선조들도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낙시만드로스예요. 오늘은 아낙시만드로스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설명하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업적을 통해서 과학이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물리학자가 저술한 책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추천사를 썼었어요. 2600년 전 이오니아의 그리스령 항구 도시 밀레토스에서 민주주의와 함께 과학이 탄생했다. 과학은 과연 무엇인지, 과학적 사고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과학은 왜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멋진 책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 눈물 겹도록 소중한 그나마 최선의 것입니다. 저자는 과학은 인간이 떠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저자와 함께 이 멋진 여행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추천사를 썼던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주인공 아낙시만드로스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기원 전 610년에 태어나서 기원 전 546년에 돌아가신 이오니아 항구 도시 밀레토스에서 활동한 과학자입니다. 밀레토스는 당시에 탈레스도 거기 살았었어요.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는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서 둘이 당연히 같은 도시에서 서로 만나고 교류했고요. 아마도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한 10살 정도 젊은 제자이었을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흥미롭게도 그 당시에 아낙시만드로스가 생존했던 그 시기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식에 관계된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든 피타고라스라고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도 아낙시만드로스와 생존 시기가 겹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피타고라스가 사모스에서 활동했는데요. 사모스에 있던 피타고라스가 밀레토스의 아낙시만드로스를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기도 해요. 저는 사실 이 세 사람이 함께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시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궁금하고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도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과연 아낙시만드로스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이 그림에선 손에 펜을 들고 있고 머리가 벗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도 아테네 학당에 자기의 모습이 실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과학자였던 것은 분명하죠. 아낙시만드로스가 여러 업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 앞부분에 말씀드린 지구는 허공에 떠있는 돌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낙시만드로스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무엇이라도 들고 있다 놓으면 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죠.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왜? 지구라는 이 커다란 땅덩이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인류의 우리 선조들 많은 지역에서의 문화는 아주 흥미로운 상상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게 땅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땅 아래에 코끼리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코끼리를 왜 안 떨어지냐 하면 코끼리 아래에 커다란 거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왜 땅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한 이런 세계관에서는 위는 하늘이 있는 곳, 땅은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방향이 바로 아랫방향이겠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명확히 구별되고 모든 것들은 아래로 떨어진다. 따라서 지구가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구 아래에 꽉 차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탈피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지구 중심에서 보면 해가 서쪽 하늘에서 지고 그 다음날 동쪽 하늘에서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는 낮에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요. 근데 서쪽에서 진 해가 다음날 아침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커다란 땅 아래가 비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서쪽에서 진 해가 밤중에는, 새벽에는 저 땅 아래를 지나가고 다시 동쪽에 도착해서 내일 아침이면 다시 떠오른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구라는 어떤 물체가 우주 공간에 가만히 떠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리 위로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어야 되고, 우리 발 아래, 땅 저 아래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 생각이 아낙시만드로스가 얻은 결론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라는 이 덩어리는 우주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주 한가운데 허공에 가만히 있는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나 아래나 우리가 보는 모든 방향이 다 동등합니다. 지구는 딱히 왼쪽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왜? 왼쪽과 오른쪽이 동등하니까. 또 지구 입장에서 보면 위와 아래 방향이 정확히 동등하죠. 지구는 아래로 떨어질 이유도 없죠. 이런 논리를 통해서 아낙시만드로스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구는 그 방향으로 움직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 한가운데 허공에 지구가 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는 둥근 모습의 지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둥근 고옥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넓은 원통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아낙시만드로스가 원통 모양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의 스승인 탈레스가 지구가 원통 모양이고 원통 모양의 지구가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탈레스가 생각했던 거죠. 아낙시만드로스는 원통이라는 스승의 생각은 받아들이면서 스승이 믿었던 바다, 물이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에선 적극적으로 탈피해서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원통형의 유한한 물체다 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사실 둥근 지구는 이후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합의된 굉장히 자명한 결론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모두 다 둥근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죠. 동양에서는 그 생각이 상당히 늦게 출현합니다. 하지만 서양에선 둥근 지구는 사람들 사이의 일종의 상식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단테의 신곡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단테가 여행하는 여정을 이렇게 적어보면 단테의 신곡에 그려진 지구의 모습도 둥근 고옥 모습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테 이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 아퀴네스 같은 신학자들도 둥근 지구를 확신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아낙시만드로스는 둥근 지구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한한 크기의 지구가 우주의 허공에 가만히 떠 있다라는 것을 처음 생각해낸 놀라운 과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개념 중에 정말 이론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론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아낙시만드로스와 탈레스 그 시대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 그걸 아르케
아르케라고 불렀는데요. 과연 아르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갖고 여러 철학자들이 논쟁을 펼쳐가게 됩니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굉장히 다양한 여러 물질들이 있잖아요. 흙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가 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일 수는 없다라는 게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아주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물의 근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자기가 생각해낸 바로 이 근원적인 아르케를 바로 자신의 용어인 아페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페이론은 무규정, 규정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무한계, 한계와 크기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이론적인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태초에는 근원 물질인 아페이론이 있다가 아페이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갈라지면서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아페이론 자체는 뜨겁고 차가운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속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규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무규정, 아무런 특성도 없는 것에서 저절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분리됐다라는 것이 사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자발적인 대칭성 깨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개념을 떠올려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아페이론을 왜 현대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라고 믿는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나 쿼크 같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은 사실은 아페이론보다는 그래도 특성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 그러면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 전자의 스핀, 그런 몇 가지의 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자는 머리카락이 없다. 전자가 대머리라는 뜻이 아니라 전자는 머리카락이라는 구체적인 특성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전자는 색깔도 없습니다. 전자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질감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극소수의 특성만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현대 물리학의 촉근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촉근 이론의 촉근이 아낙시만드로스가 착안한 아페이론을 닮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페이론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처음에 A, 아는 없다, 아니다 라는 부정의 뜻이 있고요. 뒤에 나오는 페이로는 페라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페라스가 그리스어에서 끝, 한계, 경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고 어떤 규정성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론적인 구성물로 아페이론을 떠올린 거죠. 그 아페이론을 떠올린 아낙시만드로스가 상당히 그 현대 물리학의 이론적인 사고방식과 너무나도 좀 흡사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걸 처음 시도한 최초의 과학자가 바로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저자가 칼로 로벨리가 우리 독자에게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과학적 업적 중에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인간이 물고기 후예다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조금 있습니다. 지구는 원래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믿습니다. 이건 물론 스승인 탈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물밖에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지금의 형태로 물속에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의 선조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아낙시만드로스가 추론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마르면서 땅이 드러나고 이후 물속에 살았던 생명들이 육지로 진출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진 거죠. 사실 이런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생각은 현대 생물학에선 동물의 진화의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현대 진화론의 어떤 생각과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수천 년 전에 아낙시만드로스가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사실 그래서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육상으로 진출하는 그 시기, 그 아슬아슬한 그 단계에서 발견된 화석이 있어요. 이게 티탈릭
카렐로로벨리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의 골격 구조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물고기가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모습이. 우리 육상동물은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죠. 틱타알릭은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물고기여서 물고기와 육상동물의 정확히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화석인 거죠. 만약 아낙시만드로스가 이 틱타알릭이라는 화석을 만약에 우리처럼 알고 있었다면 자기가 믿었던 모든 육상동물은 물속에서 물고기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하는 그런 화석 증거라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카렐로로벨리가 원래 전공은 이론 물리학에서도 양자역학과 중력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양자중력 이론의 연구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개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런 대중을 위한 이론 물리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의 저자이기도 한 분인데요. 이 분이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 이 책에서 제가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탄했어요.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 분이 이론 물리학자이면서도 과학사, 그리고 과학 철학을 포함한 굉장히 넓은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주제의식은 저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최초의 과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들려주는 과학적 사고의 본질, 바로 이 문장이 이 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선 아낙시만드로스가 어떤 업적을 성취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카를로 로벨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학적 사고의 본질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책일 수도 있고요, 과학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철학책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7장까지는 아낙시만드로스가 왜 최초의 과학자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7장 이후 8장부터 끝까지는 저자인 카를로 로벨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의 본질이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먼저 전반부에 아낙시만드로스를 저자가 최초의 과학자라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 현상의 원인으로 당대의 사람들은 신을 지목했는데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 현상의 원인으로 신이 아닌 자연을 지목한 최초의 과학자가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또 앞에 이론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직접 볼 수 없는 이론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이론 물리학자 같은 그런 느낌을 아낙시만드로스에게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분은 자연 현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요. 자연 현상의 시간 변화를 결정하는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사실 이건 근대 물리학에서 뉴턴의 고전역학의 완성 이후로 현대를 살아가는 물리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일종의 신념이자 확신입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은 많은 경우 시간에 대해서 변화해 갑니다. 시간 변화를 설명하고 결정하는 명확한 자연 법칙이 배후에 근간에 있다라고 현대 물리학자들이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고방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인 거죠. 이 아낙시만드로스와 스승 탈레스의 관계도 저자 카를로 로벨리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그 부분, 그 챕터의 제목이 정말 저는 좋았는데요. 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반항으로 갚는 스승의 은혜라는 아주 기발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 여기서 스승은 탈레스겠죠.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라는 건 탈레스로부터 아낙시만드로스가 받은,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을 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의 제목이 반항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스승의 생각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지고대로 똑같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계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저자는 쉽지 않은 굉장히 좁은 제3의 길을 처음 걸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지식은 융합하고 습득하고 전수하면서도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세계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라고 믿은 최초의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보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유한한 크기의 물체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지구는 엄청나게 크고 이게 어떻게 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처음 해낸 사람인 거죠. 이 아낙시만드로스가 예상한 것들 중에 정말 감탄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가 내리잖아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빗물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물과 바닷물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의 형태로 다시 내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현대인에게는 상식이죠. 물의 순환을 최초로 이야기한 그런 놀라운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육상 생명이 물속에서 기원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생명의 진화를 주장한 다윈의 진화론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맹아? 아주 기본적인 형태 같은 걸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과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과학적 사고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 저자 카를로 로벨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을 많이 씁니다. 비유도 정말 좋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탄생한 시점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처음 생각해낸 그 시점이 아니라 하와가 이브죠. 구약성서에 하와가 처음 사과를 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과학이 탄생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몰랐던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 그게 바로 과학이 탄생한 시점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과학의 목적은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은 문장입니다. 저자는 또 이어갑니다. 과학의 가치를 도구나 수단으로 설명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이 저자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시 쓰는 펜으로 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야기해요. 사실 어떤 시가 더 가치 있는지는 그 시를 쓰는데 사용한 도구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저자는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학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과학은 수단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같은데요. 저는 과학이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자가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은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제 법물리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학에 확실한 것은 사실 없어요. 카를로 로벨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확실치 않다는 것은 과학의 약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보다 더 나은 지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지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지도를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류가 손에 든 지도 중에 그나마 가장 최선의 지도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은 대답이라고 해서 앞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 과학이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죠. 이 저자의 그 비판이 상당히 여러 방향을 향합니다. 저자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상대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문화상대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는 어떤 거냐면 문화를 판단할 땐 옳고 그르고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문화는 내부의 일관성과 어떤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관점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의 어떤 그 주장인데요. 저자는 이걸 비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문화와 소통하면서 그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가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상대주의라고 저자가 비판하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을 때리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걸 주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주의, 어떤 옳고 그름을 명확한 잣대를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100% 옳은 건 없지만 그래도 더 옳고 더 옳지 않은 것 둘 사이의 비교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 거죠. 또 저자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종교에 대한 그 비판도 저자가 일부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대적 잣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절대적 진리가 있다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일부 종교계의 그런 주장일 수 있잖아요. 저자는 그 부분도 비판합니다. 사실 과학은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용에 가깝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옳고 그른 걸 명백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과학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진리에 다가서는 과정을 과학자들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카를로 루벨리의 책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아낙시만드로스가 과거에 주장한 것이 모두 맞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아낙시만드로스는 자연을 자연 자체로 설명하려고 처음 시도한 최초의 과학자인 것은 분명하죠. 과학은 확실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과학은 불확실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인간이 함께 얻어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식이어서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이성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나무와 소통하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는 친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나무에도 감정을 고백하고 대화를 걸며 그 과정에서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고통받는 친구의 아픔을 달래주듯 이 메마른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있다. 사실 저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가 없다 그러면 사실 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적은 이유도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데요. 종교가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메마른 사람으로 봐요. 근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우리가 마주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종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방금 소개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저자가 얘기한 또 다른 제가 좋아했던 문장입니다. 무지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우리의 지식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허공에 떠 있다. 우리가 알던 지식이 금세 뒤바뀌고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해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지식은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하다는 것을 그냥 전체를 받아들이기를 저는 바라요. 불확실함을 끌어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내용을 통해서 과학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과학적 사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책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법물리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